좋습니다.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쭉 말을 흘러가지고 좀 이게 말을 불러갈 때 처음에 보정 설정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고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한 때는부터 등록 후부터 그랬죠. 그리고 보정 방법, 보정 내용, 보정 금액, 그리고 보정 변경, 보정 재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 있었죠. 무보정 상치, 미설명 미교부는 백과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딱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럴 때 법제 30조에 보면 1항은 과실 책임, 2항은 무과실 책임. 그죠? 그리고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여기는 사무소 제공이라고 나오지만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을 지죠.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책임진다? 기업 공유회사가 전적으로 그죠? 다 책임집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도 용어거든요. 예치 목적, 예치금, 예치 기관, 예치 명의자, 예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아셨죠? 요 내용을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건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기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가 됐을 때 몇 개? 4가지 의무가 주어지더라. 그죠? 그리고 그 4가지 지문이 딱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지문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개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아셨죠? 예, 그렇게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볼까요? 페이지 194페이지. 조문이 있습니다. 법제 33조라고 되어 있고 금지행위 있죠? 금지행위. 주어가 뭡니까? 개공 등은 해가지고 컷. 개공 등은. 그러니까 금지 의무는 누구한테 주어진다?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1, 2, 3, 4번 있죠? 딱 묶으셔가지고 이게 몇 대 몇? 1대 1입니다. 그리고 5, 6, 7 딱 묶으셔가지고 3대 3. 그러니까 종류가 형벌 중에 그죠? 1대 1에 해당되는 게 4개, 3대 3에 해당되는 게 번호는 3개지만 세분화시키면 4개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잊어먹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개공 등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말합니다. 개공 등에게. 자, 그러면 가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 보면 법제 33조에 보니까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이거 누구에게 주어진다? 개공 등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기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공이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그 등록은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형벌을 병과할 수 있죠. 형벌의 사유가 1대 1, 3대 3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그럴 때 등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둘을 말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면 자격정지죠. 바로 딱 기억나야 될 게 소공 딱 그럼 뭐라고? 자격정지 이렇게요. 자격정지와 뭐다? 형벌입니다.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소공 그러면 자격정지가 기억나듯이 중개보조원 딱 그러면 2개 기억나시죠? 행정처분 X, 과태료 X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다. 맞죠? 다만 형벌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즉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누구 행위다? 개공이 행위를 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그 등록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는 동시에 업무 정지 유월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금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제재가 뭐겠어요? 행정처분은 실제로는 업무정지 6개월이죠. 그리고 고용인 행위가 우리가 고용인에 관한 경우에서 보셨던 건데 고용인 행위가 행정형벌이죠.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위반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위반입니다. 그러면 형벌이 해당되면 고용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하겠다. 양벌이죠.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형벌이 이게 몇 조죠? 49조. 이거 48조. 그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는 뭘 가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랬죠?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니까 형벌, 양벌, 벌금입니다. 그러면 이 벌금은 개공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과실책임입니다. 무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입니다. 그런데 벌금을 받긴 했지만 이건 자신의 행위는 아니죠. 타인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벌금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이라는 결격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공은 고용인의 금지 행위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될 수는 있는데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나오면 X입니다. 이해하겠죠? 예,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벌금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구상권 형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자기 잘못했잖아.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니까. 예, 그래서 형벌, 양벌, 벌금까지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금지. 그러면 이제 종류는 어떻게 있나? 금지 행위의 종류가 자 1대1에 해당되는 게 있고 3대3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중 금지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공이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소공과 개공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 소공은 자격정지와 형벌이 있고 또 개공은 상치, 업무정지 6개월, 형벌, 벌금이 따라오겠죠. 이런 설명에 관한 문제가 제일 고난도의 문제고요. 하나고 그 다음에는 판례상에서 이게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거. 다음 중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조문의 종류를 그대로 내놓고 하셨죠. 성격이 다른 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1대1이 뭐냐면 매, 무, 복, 거 4개가 있고 3대3이 관직, 쌍투 해가지고 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딱 5개 내면 답은 뭐겠어요? 관이겠죠. 매무, 복, 거, 관 이렇게 5개 넣어요. 다음 중 금지행위 가운데 성격이 다른 것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리고 조문을 그대로 내놓고 조문에 살짝 그 사이에 변경을 시켜가지고 금지 행위인지를 묻는 형태 뭐 이런 겁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제일 이제 난이도가 있다면 고용인이 누가 그죠? 금지 행위 가운데 어떤 위반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개공과 고용인에 관한 제재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질문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금지 행위가 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거가 먼저 나왔는데 해당되는 데다가 먼저 해보시죠. 일단은 매 무복구 그랬죠. 딱 4개 잘라서 그냥 모으면 돼요. 해당되는 데다 적으면 되니까. 자, 그입니다. 1번에 거래상 중요 사항이라는 기망행위, 거짓된 행위도 있죠. 본문의 박스 안에 거짓된 은행의 줄을 딱 그으십시오. 194페이지에 이제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거짓된 은행에다 줄을 딱 긋고 거짓해야 할 때 맞죠? 겁니다. 거짓된 은행이란 거짓말은 자귀, 부자귀 포함 이렇게 거짓말은 이를 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포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실제 나왔던 질문들이니까요. 개발 계획을 유포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대상 부동산이 지금 소송의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 간에 이제 상속 관계에서 장남 앞으로 보통 상속되잖아요. 그죠? 장자 상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 상속이 딱 되니까 그 성격 착한 동생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그래서 왜 네가 다 가져가는데? 라고 해가지고 착한 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소송에 있었는데 등기상 소유자는 누구죠? 형 이름 되어 있잖아. 그래서 A라는 장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소장이 그걸 알았는데 뭐 어쨌든 뭐 명의자는 A고 뭐 계약하면 끝이지 뭐 이러면서 중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소송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명을 하지 않은 거죠. 등기부상이 안 나타나니까. 이해하겠죠? 그런 경우도 거짓말이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자기 부자기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동생이 되면 착한 동생 되죠. 오빠가 딱 그러잖아요. 도장 갖고 온나 그러면 잽싸게 가져가서 도장 주면 됩니다.
예. 그죠? 딱 보면 뭐 재산이 그죠? 뭐 수백억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야. 꼭 보면 얼마 돼도 안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뭐 다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3남매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다 가져가셔도 돼요. 자, 자기 부자기 포함하셨죠? 그리고 거짓말은 고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든지 아셨죠? 서로 짜고 숨긴 채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래서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부주의는 아니죠. 봐요. 경계가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 이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고의니까. 근데 경계가 잘못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부주예요.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었는데 이 소장이 그죠? 그냥 건성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고의성입니다. 그리고 거기 거래상 중요 사항도 있죠. 거래상 중요 사항은 통상 뭘 말하느냐? 확인 설명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을 얘기하는데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거짓말한 거죠. 근데 확인 설명 사항이라 할 때 우리가 실제 거래 금액이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었어요? 예, 거래 예정 금액이었죠. 그런데 판례상에 의하면 판례상에서 중개상물에 대한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중개대상물 가격도 그죠? 가격이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가격이 거래상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가격 있죠. 정상 가격을 확인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가보다 지극히 높거나 지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중개하면 뭐라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상, 거짓된 은행할 때 거래상 중요 사항이라 할 때 중개대상물에 뭐다? 가격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본인, 그러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죠. 지금 아마 제가 경남 부산 쪽 보니까요.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양산하고 김해가 좀 늘고 있더라고요. 양산, 김해가 늘고 있고 나머지 여타 지역은 또 줄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또 느는 지역이 있고 줄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이런 것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창원,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우리 동네가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아파트 매매가 됐는데 34평짜리가 6억에 매매가 됐대요. 6억에 매매가 되면 평당 1,770만 원 정도 쳐요. 평당 1,770만 원짜리가 쌉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엉덩이 밑에 6억을 깔고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돈도 없고. 그럼 뭐 써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6억을 딱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파트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산다면 살만한 가치는 있어요. 예. 왜냐면 그 창원에는 이게 각 지역마다 되게 브랜드라는 게 있죠. 어디에 산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극화 되는 거죠. 좋은 아파트는 뭐 고대가대로, 그러니까 경기가 벌써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뭐 한 1억씩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한다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자기 아파트 가격 있잖아요. 매가하고 전세가가 60, 80% 이상이 되면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오, 그런 아파트에 다 사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가 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가 4억 8천이더라고. 그러니까 딱 80%에 육박해 있더라고요. 전세가가. 근데 창원에 그 북면이잖아요. 북면 혹시 아세요? 온천 있고 조금 동네. 그거 벗어나면 34평짜리 전세가가 1억 6천이에요. 1억 5천 6천이거든요. 아파트를 사도 남아요, 돈이.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 되는 거죠, 이렇게. 비싼 건 비싼 그대로, 뭐 싼 건 싼 건대로 이렇게. 어쨌든 거래상 중요 사항에서 중개상물에 모두 가격도 포함된다는 거, 요거 아시면 돼요.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개상물의 매매업입니다. 자, 이 매입니다. 매. 조문에 보니까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돼 있죠. 끊어요. 그러니까 법정 중개상물 이 말입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몇 개 있습니까? 법정 중개대상물이 몇 개 있더라? 5개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하나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중개사물 5가지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 자체에 적용이 안 됩니다. 논할 필요가 없죠. 중개대상물이니까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거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매매를 뭐로 하지 마? 업으로 하지 마라. 매매업의 본질과 중개업의 본질은 다르죠. 매매업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게 주 목적입니다. 중개는요,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자를 소개함으로써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면, 아셨죠? 그에 대한 뭐라? 소개비, 중개보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 즉 중개업하고 매매업은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아예 필요가 없죠. 매매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중개대상물이라면 매매를 하되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업은 될까 안 될까? 임대업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죠? 매매업을 금지하는 거지 임대업을 금지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법인이라면 달라집니다.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6개 중에 임대관리 대행은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러나 원칙상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까지 하셨죠? 역시 여기까지. 딴 거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자, 넘어가십시오. 3번에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 있죠? 무입니다.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에서 박스 안에 보십시오.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영위하는 자 컷. 이게 뭡니까? 무등록자입니다. 무등록자인 사실을 뭐다? 알면서 끊고, 알면서에다가 줄을 닫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뭐랬죠? 알면서 중개를 뭐다?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랬죠? 의뢰받은 경우,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의뢰를 받았는데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파트에서 질문 나오는 건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았으나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금지다 아니다? 금지다 아니다? 금지입니다.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의뢰받은 자체가 위반이지 결과는 관계없어요.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라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의뢰받은 경우 요게 아셨죠? 금지입니다. 그러면 걸렸어. 지도감독에 걸렸어.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몰랐다 하면 되지. 알면서가 포인트니까. 아셨죠? 네. 나중에 걸리면 그렇게 하십시오. 몰랐다 그렇게 하시죠. 알면서 의뢰받은 경우가 금지다 이렇게 하셨죠? 딴 거 없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봐봐요.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도 무등록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무등록자와 협력한 개공 등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예, 개공 등입니다. 무등록자는 무조건 몇 대 몇? 3대 3이다 아셨죠? 예외 없어요. 무등록자는 무조건 3대 3이고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 거래계약 체결과는 관계없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수는 실비를 초과해서 그랬는데 여기 조문에 보니까 사례 정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끊어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그죠? 실비를 어떻게 해요? 초과하여 뭐다? 받은 경우. 초과하여 받은 받는 행위 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법정 보수 실비니까 시험에 나왔던 이제 예를 다 설명 드려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X죠.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보수보다 보수로,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하셨죠? 무료로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에 해당된다. 초과해서 받아야 됩니다.
적게 받거나 공짜로 해주는 건 개공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죠. 이거는. 이 경우는 의뢰인에게 피해가 줍니까? 예, 상관없어요. 물론 다른 개공들한테 요걸 바가지로도 묻겠죠. 시장의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야 이거. 법정 보수라고 왜 정해놨겠습니까? 받으라고 해놨는데 혼자서 까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업하실 때 정해진 원칙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적게 받거나 공짜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받은 경우입니다.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한 경우. 그 다음에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요구한 경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약속했거나 요구했지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정 보수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다음날 아침 즉시 이체해 준 경우입니다.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입니다. 왜? 받은 사실엔 변함이 없죠. 받았는데 하필 그 수표가 부도 수표입니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입니다. 더럽게 재수 없는 거죠. 근데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위조 수표였어요. 금지는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도 수표는 수표지만 아시죠? 지불 능력이 없는 거고요. 위조 수표는 수표로 승인이 안 돼요. 종이 쪼가리야. 천만다행이죠. 정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이 금지 행위들은 위반에 대한 그 경우가 단속 규정이에요. 다만 제재가 주어질 뿐이지 효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수에 관한 규정은 판례상 이거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법정 보수 초과 지급 약정입니다. 법정 보수를 초과 지급해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강행 규정이니까 무효입니다. 아셨죠?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전체 무효입니까? 초과분만 무효입니까? 초과분입니다. 초과분만 무효다. 이것도 전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과분만 무효다. 혹은 초과 지급했다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분만 무효다까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요. 이 정도에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보수의 뭐 실비 한도 등 나오고 초과해서 받으면 봐요. 밑에 부분 있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하고 있으므로 전부 무효는 아니다. 그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십시오. 중개보수 외에 금전이 아닌 선물을 받는 것도 금지인데 주면 받아야지. 그죠? 예. 하여튼 받으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법정 보수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니까 순가중개라고 보이세요? 순가중개 계약은 통상 우리가 보통 하는 경우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매기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매매가 부진할 때 이런 경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빨리 팔아달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하죠. 건물이 있다. 이래서. 그러니까 순가는 개념만 하면 돼요. 순가는 의뢰인이 있잖아요.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죠? 금액을 제시합니다. 네.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그죠 땅이 그래서 평당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고 10,000평이다. 그러면 1억입니까? 그러니까 평당 그죠 10,000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되면 다 가져 보수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10,000 플러스 알파죠. 이 플러스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개 보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순가 중개에 의할 때는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중개는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매수인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순가중개 계약의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이 되면 초과분이 뭐다? 보수로 지급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 금액은 최고가일까요? 최저가일까요? 의뢰인이 제시하는 그 금액은 최고가일까요? 최저가일까요? 고가지 고가. 내가 손해보고 팔겠다는 게 있어. 초과되면 다 보수 줄 건데.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시장이 다 알아보고 이 의뢰인들 있잖아요. 처음에 업을 하게 되면 의뢰 받는 것 자체가 신나요.
막 그 상가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처음 오픈했는데 뭐 100몇십억짜리 뭐 상가 건물을 팔아달라면 막 이렇게 뭐 의뢰가 들어와. 신나?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일을 막 시작했는 내한테 그죠? 그 물건이 들어왔다는 거는 물론 인연이 될 수 있지. 근데 그게 잘 팔려서 받겠어요? 초짜한테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는 정보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맨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 바보 같은 게. 아셨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나만 그죠? 뭔가 아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 기분만 빼면 돼요. 김을 빼는 거긴 한데 어쨌든 아셨죠? 바람을 좀 빼고 들으시면 됩니다. 담담하게 하셨죠? 예, 그죠? 이렇게. 그래야 또 이게 세상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죠? 막 의뢰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 두고 가세요. 자, 어쨌든 매무 복권 4개 아시겠죠? 포인트만 안 놓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제 14조에 배웠던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법인이 겸업하는 6가지 업종 기억하십니까? 그 6가지 업종을 했을 때 중개보수의 제한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왜? 그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아셨죠? 예. 갑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자, 3대3. 지금 이 줄에 있는 게 몇 대 몇이라고? 1대 1입니다. 그 다음에 3대3. 자, 관입니다. 관. 첫 번째. 관직상투라고 할 건데. 관직상투. 관은 딱 관련 정서다. 첫 번째. 이 관자가 무슨 뜻이냐. 보십시오. 그게. 조문에 쭉 가보면 끝에 관련 있는 정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제일 먼저 생각날 건 관련 정서 아닌 게 뭐냐? 관련 정서가 아닌 것 이 두 개가 기억나야 됩니다. 관련 정서는 거기 많이 나오죠. 뭐 청약, 뭐 사채, 주택 상환 사채부터 해가지고 입주자 저축 정서 쭉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인데 아닌 게 뭐냐?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우리 판례상 건물로 보죠. 그리고 상가 매매 등을 위해 인쇄된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 분양 계약서 이런 경우도 투기의 목적 등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과 상가 분양 계약서는 관련 정서다 아니다. 아니다 할 때에 이 관자구나. 관련 정서 아닌 거 아셨죠? 그럼 이 또 관자가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관여해서는 관여 금지입니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관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관련 정서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중개도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관련 정서에 관한 매매업 등 아무것도 좋아하시죠? 관여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뜻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관자가 관련 정서를 있잖아요. 관련 정서 소지자입니다. 관련 정서 소지자가 거래했다. 관련 정서를 소지한 자가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금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금지가 아닙니다. 왜요? 관련 정서를 소지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죠. 금지 의무의 부과 대상은 개공 등입니다. 관련 정서를 소지한 사람은 이건 일반인 어린이죠. 그러니까 금지 아닙니다. 이 딱 관 그러면 이 세 개가 딱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요. 관련 정서 아닌 것. 이거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관련 정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고 팔았을 때는 금지냐 아니냐까지 아셨죠? 세 가지가 딱 머릿속에 기억나면 돼요. 왜 제가 이 질문 말씀드렸냐면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는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없으나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중개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돼 안 돼? 안 돼. 관.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합니다. 금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그 실효성 때문에 삭제 그죠? 폐지된다 어쩌다 이래 하다가 그대로 아직 살아있어요. 자, 직접 거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개공은 매매할 수 있죠?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더라도
자신의 중개 의뢰인과 뭐 하면 안 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자신의 의뢰인하고는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저기 중개상물에서 매매를 한다 할 때 매매는 할 수 있으나 업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매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누구? 자신의 의뢰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개 의뢰인이란 뭘 말하느냐? 대상물의 소유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자, 그다음 대리권 선임을 받은 대리인,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까지도 뭐다? 의뢰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건 지문에 있잖아요. 의뢰인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가끔 직접이란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금지다 아니다? 금지 아닙니다. 직접 매입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서 샀는지가 안 나왔어요. 아셨죠? 직접 매입했다. 뭐 생활정보지를 보고. 아셨죠? 이런 경우는 직접 거래 아니죠. 직접 거래는 누구? 자기 의뢰인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토지 있잖아요. 토지 만평을 평당 3만 원만 받아줘. 이렇게 입금가 하셨죠? 3만 원만 받아줘. 그러면 더 받게 되면 다 내가 계약서 써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순가로 중개를 의뢰한 거예요. 하셨죠? 3만 원만 받아줘. 그러면 이때 이 3만 원은 최고가일까요? 최저가일까요? 나름 최저가, 최고가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토지 만평을 3만 원에 받아달라 했는데 제가 아는 지역도 당연히 이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이 공업지역이거든요. 공단이에요. 반대편에도 공단이 들어있고 이게 조그만 이제 그 공단 뒷길 있잖아요. 그죠? 그 뒷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공업지역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도 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인데 여기만 그린벨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묶여있어요. 얼핏 보기에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땅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요게 도심에 있는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가지고 평당 3만 원에 거래가 돼요. 근데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평당 400원 가는 땅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 땅이 지금 비싸가지고 올라가지고 뭐 12만 원인가 하는데 이 옆에 땅이 얼마냐면 평당 50몇만 원 하거든요. 죄송. 평당 50만 원이고 120몇만 원이에요. 이게 외곽 지역인데. 그러니까 풀리기만 하면 몇 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땅이 이제 나온 거예요. 평소 사용하는 게. 그래서 개공이 이 땅에 그죠? 매도 의뢰를 딱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연말에 이 모임에 가서 자기 친한 지인한테 아셨죠? 들은 땅하고 정보가 똑같아요.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거야. 해제될 건데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라고 얘기한 거야. 물론 알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의 정보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당 3만 원 그러니까 그죠? 딱 그 느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살라 하니 찜찜해가지고 평당 그럼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평당 3만 원 했는데 평당 5만 원에 살게 나한테 팔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의심이 생긴 거지. 주변에 온 동네 다 알아봤어. 근데 아무도 몰라. 2만 5천 원 주면 많이 받을 걸 뭐 최고 아마 3만 원 받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평당 5만 원 해가지고 3억 들어올 걸 5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죠? 누구한테? 개공한테. 근데 중개 의뢰인 동의해서 안 했어요? 동의했죠. 그죠? 동의했어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문제는 이 금지를 위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금지를 위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당해 거래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계약은. 이야기죠? 네. 그리고 중개 의뢰인에게 평당 5만 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뢰인은 손해를 봤어요? 이익을 봤어요? 이익을 받았어요. 최고가 3억인데 이익을 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금지 행위 해당 여부는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아니죠. 이익 받잖아.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계약이 딱 체결됐을 때 아셨죠?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제 계약하고 딱 했는데 6월 달에 그죠?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5만 원 받은 게 잘 받은 게 아니죠. 5만 원인데 400만 원 되니까 얼마다? 800이 된 건가? 그죠?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네 주기름 살림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이거 정보가 확증된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럴 건데 라고 했을 뿐이고 금지를 통해서 계약한 건 맞죠. 그죠? 어린아이 집 샀으니까. 그러나 가계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찜찜하면 그죠? 개공이 그죠? 개공이 고용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건 직접 거래면 뭡니까? 개공과 고용인은 같은 사무소에 있죠? 이건 뭐다? 직접 거래입니다. 즉 고용인과 개공은 친해요. 많이 친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거래돼요. 근데 개공이 그 땅을 누구? 배우자 명의로 계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직접 거래 아닙니다. 왜? 안 친해. 그죠? 딱 그 결론은 간단해요. 고용인은 친하고 얘는 안 친해. 법적으로. 부부 배산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 거지 이거는 내 게 아니잖아. 그죠? 다 내 거지만. 아셨죠? 그래서 서류상으로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짓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개공이 제3자를 개입시키면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개공이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의뢰인인 경우를 직접 거래라 하고 이건 의뢰인 동의와 관계없이 뭐다? 절대 금지입니다. 다만 금지를 통해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직접 거래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다 해가지고 신문에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그래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금지 행위는 재산상 손해 발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라고 하는 것은 매매만이 아니고요.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라는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의뢰인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의뢰인이란 소유자만이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까지도 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직접 거래가 아닌 경우다 그럴 때 뭐 배우자 명의라든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있죠? 다른 계공의 중개로 즉 제3의 계공이 개입하게 되면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쌍방대리 가시죠. 직상 쌍방대리도 일단은 절대 금지입니다. 쌍방대리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딱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통 원룸 관리를 합니다. 관리고 하고 그래서 호가 그죠? 100개가 있어요. 100호가 있는 이 원룸을 관리하면서 호당 2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관리비로. 그러면 얼마 받죠? 매달 200만 원씩 그죠? 개공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이 빌 때마다 간단하게 치워주고 그죠? 그다음에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임차인을 드리고 대신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수는 받겠죠. 이런 임대인으로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 A로부터 딱 정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개공갑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그죠? 옆에 살던 총각이 소장하고 친하거든요. 가면서 그럽니다. 뭐라고? 도장을 딱 주면서 소장님 빈방 있으면 하나 계약서 하나 써주세요 라고 하고 아침에 주고 왔어. 그러면 이 갑은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죠.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지를 위해서 합니다. 대리인에게는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쌍방 대리는 안 되지만 일방 대리는 될까 안 될까요?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현명원칙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갑이 A를 대리합니다라고 B한테 표시하니까 B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진 않죠.
예, 그래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예, 쌍방 대리, 일방 대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투기 조장 행위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봐봐요. 투인데 투기 조장 행위다 할 때 대상 부동산이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201페이지에 박스 있죠? 자, 보십시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컷, 즉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하나, 한 개, 그리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컷. 대상 부동산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이나 관련 법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나 그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투기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기의 목적은 뭡니까? 그죠?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 방식 가운데 민법상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뭐밖에 없습니까? 매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조장 행위가 되려면 그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 결합되어야, 그죠? 그러니까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이나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 그게 뭐다? 투기 조장 행위입니다. 그리고 투기 조장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차익인데 금지하는 건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익을 얻지 말라는 얘기예요. 투기를 하지 말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련법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전혀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금지다 아니다? 금지입니다. 차익의 발생과는 관계없고, 아셨죠? 차익 발생과 관계없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투기의 대상이 되려면 계약 방식은 뭐가? 매매 계약이 결합될 것.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도 어떻게 나왔었냐면 관련법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금지다 아니다? 아니죠. 임대차 계약이니까. 매매라야만 차익이 생기니까. 이해하겠죠? 임대는 빌려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방식이 뭐라고요? 매매 계약이라야 된다. 그리고 차익의 발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의 제재 있습니다. 개공은요 상취, 소공은요 자격 정지, 그죠? 그리고 형벌을 병과하게 되는데 1대1, 3대3 병과 사유가 있더라. 맞죠? 1대1은 매무복거, 3대3은 관직상투 이렇게 종류가 딱 나옵니다.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한 문제 한번 볼까요? 잠깐만. 금지 관련된 문제 있죠? 시험에 나왔던 거. 이게 기본적으로 자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 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죠? 매. 2번은요. 탈세 목적의 그잖아. 그리고 전매니까 매매 맞죠? 매매 전매를 중개한 행위니까 투 맞죠? 그럼 3번은 뭐예요? 서로 짜고 숨긴 채 딱 줄 긋고 이거 뭐요? 거짓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뭘까요? 네, 대리인과 그죠?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그러니까 이거 뭐니까? 직이죠, 직. 5번은 다른 경우를 통해서 사고 다른 경우를 통해서 팔은 거야. 그러면 제3의 경우이 개입했다.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